안녕하십니까. 우리 남북 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민간 협력이라는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점심을 먹으면서 회식까지 마친 이후에 개최된 거라서 뭔가 이렇게 그 보너스 세미나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리고 이 북한 문제가 조금 청중이 갈리는 그런 느낌이 이제 종종 드는데요. 이게 남북 간의 관계가 좋고 여러 가지 그 행사나 그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는 일반 국민들, 뭐 학생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약간의 이제 소강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반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조금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회의 시간이고 그리고 주제가 최근 상황을 반영했을 때 조금 활기찬 토론이 어렵겠다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여기 청중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참여해 주셔서 일단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시고 좋은 의견 같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5분을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남북 교류와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의 협력을 어떤 체제로 가져갈 것인지를 다루는 자리인데요. 제가 점심 먹고 이 발제문을 쭉 넘겨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제에 맞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완벽한 팀을 구성할 수 있을까? 이게 각 분야에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들이 정말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신 분들로 이제 구성이 돼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발표와 토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두 분이 발표하실 텐데요. 먼저 이승환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는 통일부의 위탁기관으로 통일부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이승환 회장님께서 최근에 취임하셔서 전혀 이전과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미무라 미쓰히로 박사님이십니다. 혹시 니가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경봉호가 북한에서 이제 그 일본에 도착하면은 니가타에 취항을 합니다. 거기에 에리나라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에리나 연구소에서 10년 넘었죠? 예? 20년 동안 거기서 동북아 연구를 해오셨고요. 특히 미무라 박사님은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아주 특이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오늘 외국인으로서 남북 문제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관찰하고 보고 계시는지를 듣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분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조한범 박사님은 아마 TV를 보시는 분들은 TV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특히 연합뉴스죠. 연합뉴스 쪽에 자주 출연을 하셔서 본인 이야기로는 저게 거의 스타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디 가든지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아무튼 조 박사님은 사회학 박사님이긴 한데 그 러시아에서 학위를 하신. 근데 안보 문제 그리고 정치 문제, 뭐 외교 문제를 통틀어서 여러 가지 분야의 그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그게 방송에서도 이게 좀 먹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재밌는 토론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법무법인 지평의 김광일 변호사님. 김광일 변호사님도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변호사로서 통일부에 입사를 하셔서 개성공단에서 몇 년 일하셨죠? 10년. 개성공단에서 10년 동안 통일부의 직원으로 근무하신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박지용 서울시 협력 담당관님. 네. 박지용 담당관님은 미나협에서 오랫동안 갈고 닦은 그 경력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서울시로 옮기셨고요. 서울시에서 아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자리가 될 걸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PPT가 준비되어 있어서 PPT 두 분 발표하실 때는 토론자하고 다른 분들은 잠깐 단하로 내려가셔서 일단 듣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예, 발표를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미리 좀 말씀드릴 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거나 통일부의 공식 입장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그 개인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라는 점을 먼저 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쌀과 관련해서 좀 이러저러한 쌀 지원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쌀 지원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좀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교류협력과 관련된 현재 여러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게 지원한 그 쌀은 김영삼 정부 시절 1995년부터 시작됐고요. 그래서 2007년, 5년 인가까지 약 한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아마 한 1,200억 이런 정도 수준의 쌀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쌀은 지금까지 대부분 차관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 한 두 해인가 한 해 정도만 이제 무상으로 인도 지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차관으로 진행된 것은 소위 퍼주기 논란 때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쌀 지원이 지속되지 않고 계속 단속이 됐는데 단속된 이유는 끊어진 이유는 핵 문제나 이런 정치 상황하고 늘 연동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쌀은 인도적 차원에서 순수하게 이 북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남한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로 해서 쌀을 북한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쌀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매우 심각한 식량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쌀 지원을 한 톨도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거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북한이 이런 식의 시혜적이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분 나빠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이. 그래서 저는 쌀을 어쨌든 정치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가 순수하게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러려면 정부가 이 대규모 이 양곡 그 특위에 이 보조금을 줘서 이 쌀을 만들어내는 거는 뭐 불가피하지만 민간 주도로 그 쌀 지원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쌀을 지원할 때 퍼주기 논란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그 눈 가리고 야옹하는 식으로 차관 이렇게 진행하지 말고 아예 물물교환 형식으로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석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는 거죠. 그리고 쌀 지원이라고 하는 인도적 목적과 명분이 분명한 이상 이것의 대가로 북에게 쌀이나 철광석이나 받는 것은 대북 제재 위반이라기보다는 인도적 목적으로 대북 제재 면제를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난 시기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작년에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쌀 지원을 진행하고 북의 석탄이나 이런 걸 받았다면 지금 남북 관계는 아마 굉장히 달라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사례가 있다는 전혀 물물교환식으로 인도 지원을 했던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2006년에 남북 총리 간 합의에 따라서 북에 8천만 불어치의 경호 원자재를 지원하고 매년 3%씩 그러니까 38, 24, 240만 불에 해당하는 그 이 제하자원과 이런 물품들로 상환을 받기로 해서 2007년에 북한이 아연괴 240만 불어치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그걸 광물시장에 런던 광물시장에 내다 팔아서 우리가 현금화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남북 관계가 단절돼서 이게 중단되긴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이 쌀 지원에서 말씀드렸듯이 교류협력 추진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대북 제재 하에서 이 진행해 나가는 상황들을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조 변화를 해 나갈 수 있고 또 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본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퍼주기 논란 이런 게 있으니까 눈 가리고 야옹하는 식으로 차관 이런 식으로 뭐 주고 했었던 건데 그러지 말고 이 교류협력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 수준을 높여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류협력 추진 체계를 보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자유롭게 누구나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좀 이 추진 체계를 좀 바꾸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추진 기조를 재설정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했던 이 남북 교류협력의 기본 기조는 정부가 주도하고 그리고 대북 제재, 국제적인 대북 제재 상황을 고려해서 민간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교류협력을 적절히 통제하고 하는 이 관리하는 이런 그것보다는 좀 더 민간 주도로 바꾸어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이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일단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현재 이 인도협력이나 사회문화 교류는 사실 주로 그동안 당국이 했던 거 외에 민간이 한 게 거의 없습니다. 무슨 봄이 온다는 공연까지도 정부가 다 했잖아요. 민간이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경협과 관련해서는 아예 우리 정부가 뭐 무슨 경협의 경자만 나와도 경기 걸리는 것처럼 반대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의 자기 물자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거지 가보고 싶다라고 한 거를 그동안 7차례나 못 가게 반려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가 맨날 쓸데없이 인도 지원이니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제대로 남북 간의 합의는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북한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든 지금부터는 남북 경협도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시점까지는 경협에 관한 자유로운 접촉, 대북 접촉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에 가면 그거는 사실은 그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매우 민감한 상황이 되는데 적어도 그 전 단계까지 대북 접촉은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인도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는 민간 주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이렇게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조를 바꾸려면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교류협력이 중복되고 민간 단체들끼리 과당 경쟁하고 그리고 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하지도 않았는데 뭘 갖다 퍼주냐 이런 식의 이제 비난과 비판들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교류협력이 추진되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합의들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핵심 문제는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 과정을 우리가 독일의 통일 과정을 지켜보면 명백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졌지만 독일의 통일은 사실은 20여 년간 계속됐던 민간 차원의 교류가 쌓여서 그래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 체제로 자신의 체제를 변경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돼서 서독으로 편입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독일의 통일은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20년간의 민간의 교류 협력이 쌓여서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교류 협력을 하지 않고 통일을 이루는 방법이 있냐? 무력에 의한 통일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 협력을 막는 것은 단견이고 단기적인 대책이지 기본적으로는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가능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의견이 다르다고 포기하거나 팽개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교류협력과 관련된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보, 보수, 좌우, 이 종교, 비종교 등등 이런 걸 떠나서 다양한 사회적 합의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2018년 작년에 그 보수 진보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이런 사회적 대화를 시작을 했고 원래 공식적으로
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사회 기구를 지금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기구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만약 이것이 일정한 사회적 대화 성과가 발생해서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해서 사회협약과 같은 교류협력이나 통일과 관련된 사회협약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면 이거는 교류협력의 지속성과 안전성 그리고 정책의 역진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성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올해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 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의 일부를 제가 가져와서 여기 지금 참고하시라고 실어 놓은 겁니다.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정부 주도, 국가 주도의 이 대북 정책이나 교류협력 정책 부분을 사회 주도로 기본적으로 기조를 전환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회 주도로 전환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의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일정한 이 협약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기반하는 이런 새로운 코퍼레티즘적인 이런 이 사회 주도적인 이 교류협력 기조 운영 이런 것들을 해 나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정치 역량도 최소화하고 또 불가역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민사회와 정부가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서 이 교류협력이 진행될 때 북한의 변화도 보다 남쪽 시민사회 친화적으로 변화가 훨씬 더 가능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당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들이 이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남북 교류협력의 추진 체계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우선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그리고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체제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현재는 사람들이 북하고 만나려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통해서 북에 편지를 보내거나 북쪽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북이랑 만나려고 하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 자치단체들, 특히 기초자치단체, 심지어는 광역단체조차도요 북하고 어떻게 교류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찾아가면 우리 박지용 씨 계시지만 미납 같은 데 찾아가거나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개성에 무슨 연락사무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개성 연락사무소에 어떻게 연락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오는 거거든요.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교류협력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이해와 안내에 정부 서비스는 제로인 게 지금 현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선 정부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도 좀 더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개인들이 마구제비로 북하고 교류협력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또는 단체들끼리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끼리 각자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시민사회가 일정하게 업종별로 종류별로 또는 하는 활동별로 뭐 협회도 만들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북과 사업을 할 때 보다 협력적 관계들을, 협력적 네트워크들을 강화해서 북과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부도 통일부 교류협력국 지금 숫자 뭐 다 해봐야 내가 볼 때 그 아마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데 그 3, 40명 가지고 남북 경협, 인도 협력, 사회문화 교류, 체육 교류 뭐 온갖 그건 못 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 응대조차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일정한 그 이 교류협력과 관련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같은 데가 그 다양한 콜센터들을 만들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유롭게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상담하고 그러면 그 여기서 얘기되는 부분들이 다시 그 이 개성 연락사무소 쪽에 의제화될 경우 개성 연락사무소로 가고 또 필요한 경우는 민간단체 쪽과 연결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민화협이나 민경련하고 연결해서 그 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접근 통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교류협력 의제 북하고 협의하냐 안 하냐를 누가 결정하냐 통일부 교류협력국이 그냥 알아서 다 합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정부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류협력 의제를 스크린하고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사회적 기구로 별도로 저는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반 시민들이 제기하는 교류협력 의제가 일정하게 스크린되고 거기 그 스크린 과정을 통해서 북에 체계적으로 전달이 되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통일부 교류협력국이 일방적으로 이 의제를 결정하고 마음에 들면 얘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내팽개치고 이런 방식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현재 통일부 내에 있는 교류협력국 수준의 이 교류협력 담당 체계를 최소한 그 본부 교류협력 추진 본부와 같은 이런 좀 새롭게 조직 위상을 격상시키고 여기에 민간의 참여가 다양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개방직을 확대해서 교류협력과 관련된 그 통일부 차원의 대응 구조도 조금 격상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이상 간략하게 제가 이 그 교류협력과 관련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변화가 지금 어쨌든 새로운 통일부 장관이 들어와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에서 시작되고 있어서 저희 시민사회도 역시 거기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이 여러 가지 이런 방향에서 노력을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승환 회장님께서는 방금 본인이 마무리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북한 관련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공직자와 같은 그런 업무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시각과 문제의식은 시민사회 활동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하시고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선 회장님 이야기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와닿던 단어 중에 하나가 작년에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았을 때 좀 더 많은 걸 좀 벌렸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크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은 작년 1년 동안은 꿈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사건들이 우리들한테 기대감을 계속 키워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사실은 그런 분위기를 깨지 않은 방향으로의 정책을 더 추진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좀 어긋나지 않고 미국과의 조율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과의 그 대화를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는데 결국 올해 2월달에 하노이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이제 남북 북미 관계가 이제 훨씬 더 이제 냉랭한 상황으로 전환되었고 그리고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당분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좀 더 다시 이 전반적으로 재평가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그 이승환 회장님이 제안해 주셨던 그동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이 더 이상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 앞으로는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과 함께 가는 대북 정책, 교류 협력 정책이 뒷받침돼야 북한을 설득하기도 훨씬 더 유리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리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데도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환 회장님께서 좋은 문제 제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민문화 박사님께서 북한 상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남북 교류 협력의 제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일본의 니가타에 있는 그 에리나 동북아시아 경제연구소에서 2001년부터 북한 경제 그리고 북한의 경제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올해 3월달에 그 북한 지방도 좀 방문하고 원산, 함흥 그리고 사리원, 해주, 평성 그런 도시들을 좀 방문해서 그 북한 경제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이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의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좀 방문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에 대해서 먼저 그 김정일 시대 2000년대의 북한의 행동을 보면은 핵 개발과 경제 개혁이 변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진 노선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2013년 3월 31일인데 사실은 그 김정일 시대 그 2000년대에도 핵 개발하면서 그래도 경제 개혁도 해왔습니다. 근데 경제 개혁은 했지만은 그건 그 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원조를 못 받게 돼서 그 후에 90년대 중반에 기아가 있었고 한 몇십만 명 그 돌아가셨고 그거 안 된다 그런 위기감도 있었고 또 자연 발생적으로 이 시장들 장마당이 활성화돼서 그 통제를 할 수 없는 통제하기보다는 이 제도를 현실에 맞출 필요가 있어서 경제 개혁을 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를 우선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있어서 좀 더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경제 관리 개선 조치도 있었고 그 암시장이었던 장마당을 종합시장, 지금은 지역시장이라고 합니다. 지방 정부가 시장을 건설해서 거기서 장세, 시장 사용료를 지불하고 개인들이 아니면 그리고 국영기업들이 그 판매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국영 부문과 그 비국영 부문의 관계가 그 후에 심화됐고
그때 그 총리를 하던 사람이 박봉주, 그 올해 총리를 은퇴하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됐는데 그분이 2007년 해임 때까지는 견제 개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전후해서 통제가 강화되고 2009년 11월 화폐 교환을 해서 시장도 폐쇄하고 외화 사용도 금지하고 북한 경제는 그래서 그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2010년 1월 1일에 공동사설에서 처음으로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그 표현이 나왔고 그 올해 1월 1일에 김정은 신년사까지 10년 연속 인민생활 향상은 그 북한의 국가와 당의 노동당의 중요한 그 전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최근 10년간 그 이 화폐 교환 끝난 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해왔나 하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핵 개발과 경제 개혁의 변진 노선이었습니다. 뭐 미국과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핵은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은 계속됐고 다만 경제 개혁에서는 2009년 11월 화폐 개혁이 그 실패됐고 그 후에 김정일 정비서가 사고된 것은 2011년 12월인데 12년부터는 김정일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김정일 시대 시작되기 전에 김정일 그 정비서가 생애 마지막에 그 방문한 두 개의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관복지구 상업중심이고 하나는 이 DVD를 만드는 회사 하나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 관복지구 상업중심은 국내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그 슈퍼로서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뭐 항상 평양 가면은 거기 가서 어떤 것을 판매하냐, 저 가격은 어떠냐 해서 다 보는데 지금 제재 때문에 수산물을 중국에 수출 못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는 키로당 그 북한 내화로 4,600원, 600원. 그래서 한 50센트 정도 그 미달러 하면은 였던 염잔 털매기가 올해는 2,500원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절반 가격으로 키로당 한 25센트 정도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최근 뭐 한 5년 정도 경제가 기본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17년도에 있었던 강력한 제재 조치 이후는 좀 경제가 좀 악화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은 지금 상황은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는 경제는 많이 좋아졌고 다만 2, 3년 전에 비해서는 경기가 많이 악화됐다. 그래서 경기라는 것은 그래서 그 2011년도부터 북한은 석탄을 그 굉장히 많이 한 달에 그 1억 달러씩 그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흥 그 부유층들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가 뭐 한 3년 전, 2년 전 갔을 때는 항상 뭐 고급 식당에 사람이 꽉 차고 뭐 술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뭐 맛있는 것들 우리가 가도 주문하지 않은 비싼 것을 무슨 특상갈비 그런 것들 특상갈비인데 별로 맛이 없습니다. 한 24달러인가? 근데 뭐 호주 냉동 그 고기인데 이 그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품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뭐 24불에 그 특상 그 갈비 먹기보다는 뭐 그냥 그 중국에서 수입된 소고기로 만든 뭐 적색구이 한 6달러께 그건 4개 먹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주문했는데 그 비싼 것을 그 주문했던 그런 그 부유층들이 올해 가서 안 보이게 그 식당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신 뭐 대동강 그 수산물 식당, 제가 그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건 그 가격도 좀 비싸고 또 경기도 나쁘다 하니까 다만 일반 시민들의 생활은 굉장히 이 과거 10년간에 상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라선에서 있던 그 라선 국제 상품 전시회인데 그 북한 회사도 뭐 그 건강식품 그런 것들 많이 팝니다. 그 라진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뭐 팔기도 하고 또 이게 출정하는 그 기업들 뭐 중국 기업이 중심이지만 한때 보여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이건 뭐 연변 회사들 여러 가지 그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도 합니다. 이건 뭐 그 북한 국내 기업 그 화장품을 많이 팝니다. 그건 중국 기업이 그 냄비, 뭐 조리 기구 그런 것들 판매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건 그 수산물 가공 공장인데 지금 중국에 수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는데 상품은 굉장히 그 과거 10년 그 이번 그 제 8차인데 이런 회사들은 한 5차, 6차로부터 참가를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포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포장도 좋고 그 이 뭐랄까 그 색깔이 좀 풍부한 그 용기를 좀 쓰고 가격도 그만큼 좀 비싸게 팝니다. 이렇게 이 포장재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기계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북한 수산물은 완전히 이 맛은 좋은데 이 시장에서 파는 그 정도의 그 용기로 판매했으니까 가져가기가 좀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복장 그 임가공하는 라선에서 가장 큰 회사인데 지금 이 회사는 그 중국에 그 옷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많으니까 지금 아파트 건설하고 있고 국내에서 그 아파트 건설 분양 주택을 상품 주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은 좀 한국보다 좀 차이 나는데 라선은 그 중국의 연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라선에 있는 분들은 그 기본적으로 그 연변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이 옷의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연변 그 스타일입니다. 그건 무슨 우유 그 음료 파는 중국의 음료를 파는 매대인데 그 현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이 와서 그 쇼핑을 합니다. 근데 옷들 다 얼굴 다 보시면 다 화장도 하고 뭐 여유가 그 이전에 비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제 2차부터 계속 매년 참가하는데 사람들의 그 옷차림은 굉장히 그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북한 그 밥빵인데 가격은 한 한국 돈으로 하면 200원 안 됩니다. 근데 맛은 괜찮습니다. 아마 일본 것보다는 좀 그렇지만은 그 중국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 햄도 그 있습니다. 이게 포장재는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중국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근데 그 전분이 적게 들어가니까 맛은 이것이 좀 한 그 1불 정도. 그리고 평양의 중심부에 뭐 거층 주택들이 그건 그 잔정거리인데 그 최근에 이게 그 김일성 종합대 앞에 그 려명거리입니다. 이 가장 그 높은 건물이 한 70층. 근데 제가 보기에는 70층에 살고 있으면 집에 현관 나가서 이 아래까지 한 5분 이상 걸리니까 한 5층, 7층, 10층에 사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태양광 파넬 이런 것이 그 원래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도 그렇고 북한 지금 거의 모든 도시에서 그 태양광 파넬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전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그런 그 인식이지요. 근데 그 50층 건물에서 자기가 그 이 파넬을 설치하면은 바람 새서 그 위험하니까 그건 뭐 원래 그 건설할 때부터 그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새로운 국산 그 궤도 전차인데 같은 병성이 그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맨날 사람을 실지 않고 그냥 그 시운전 계속합니다. 그래서 기술 정도가 아직도 그 시범적인 것이니까 손님을 태울 수 없다. 다만 맨날 다니고 고장되는 장소를 다 이게 그 수리하고 기술적인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지방 도시의 모습인데 그건 사리본에서 해주 가는 도중에 황해남도 재령읍입니다. 뭐 높은 건물은 없는데 사람들 뭐 이게 옷차림들 보면은 괜찮습니다. 이건 함흥입니다. 이팔 그 비나론 공장 그 다 이게 그 가동이 돼 있고 그 이 중심 관장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뭐 택시도 있고 공기가 nap습니다. 그건 뭐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많이 날라오죠. 그래서 서해안은 더 그 심각하고 동해안도 이 정도였습니다. 이거 그 일본만 돼 있구나. 그 이팔 비나론 연합기업소. 그건 비닐용을 만드는데 섬유보다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그 중간 단계에서 화학 그 약품들을 생산합니다. 그것이 다른 공장의 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석탄하고 석회석하고 전기를 집중적으로 동원하고 생산을 합니다. 아주 그 경제성이 없는 기업이지만 이 원료 중간 원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건 없앨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흥남 비료 연합기업소인데 그 이팔비나론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팔비나론이 가동되면 여기는 교차 생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던 그날에 그 오전 0시에 저업을 일시 중단했고 제가 갔을 때는 뭐 이게 포장도 하고 뭐 좀 하고 있었지만은 생산 능력은 연간 30만 톤. 다만 30만 톤 생산 못하죠. 그렇게 하면은 뭐 이런 이 반능탑인데 북한 그 자체 기술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함흥에서 시내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보면은 제가 한 5년 전에 평양 거리에서 봤던 그런 모습과 거의 같습니다. 아직도 그 가죽 구두가 아니라 이런 구두 신는 사람들이 지방에는 있습니다. 평양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주입니다. 완전 다르죠. 해주하고 함흥하고 국영 경제 중심의 도시, 민간 경제 중심의 도시. 그래서 민간 경제 활동이 어떻게 그 북한에서 발전돼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해주에는 그 별로 큰 산업이 없습니다. 황해남도는 농업 그 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버스, 이거 원산 함흥 지간에 다니는 버스인데 버스는 원산 함흥 가는 한 30분 내지 1시간에 한 편씩 이게 25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버스가 다닙니다. 근데 동해안은 이 정도인데 서해안에 가면은 이거 평성인데 이런 그 몽고차가 택시라고 써져 있는데 이 택시는 그 임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정해진 노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택시. 그래서
그 옛날 소련 그 공산권의 그 뭐 이 노선 택시라는 것이 있었던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그 노선 택시입니다. 그래서 사리원 해주가는 한 20분에 한 편씩 있는 것 같고 뭐 남포 해주 그런 지방 도시 지간을 왔다 갔다 하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 원산 평양 원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진수하는데 이거 전자 결제서라고 써져 있죠. 그 정자 화폐만 받습니다. 현금은 안 받고治安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그래서 제가 그 원산 갈 때 한 그 평양에서 한 50km 정도까지는 시속 30km 내지 40km로 갔습니다. 너무 이게 먼지가 좀 농도가 높아서. 그리고 자전거는 굉장히 그 농촌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건 평선시입니다. 평선시는 통근 시간인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아까 그 언급이 있었지만은 그 북미 회담도 있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원래 냉정이 끝났을 때 변화돼야 됐던 그런 부분이 지금에 와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은 1990년에 소련하고 92년에 중국하고 국교를 정상화했는데 북한은 못했죠.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 과정을 좀 밟아서 북한도 일본하고 미국과 국교 정상화하는 그 방향으로 가서 그 냉정의 잔재물을 다 없애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많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뭐 칭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한 5년 내지 10년 안에 동북아의 그 냉정 잔재가 서서히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냉전 잔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뭐 아세안 동남아의 신뢰를 잘 보시면 30년 전에 아세안 동남아는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지간의 그 장벽이 아주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베트남에서 라오스 거쳐서 타이 가는 그런 수송회람 보면은 아주 원활하게 뭐 그 좀 인프라는 아직도 그 미완성적인 그 구간이 있는데 절차 같은 것은 굉장히 그 원활하게 갈 수 있고 또 그때는 뭐 저도 그때 그 갔지만은 일일이 비자를 다 받아야 됐었는데 지금은 일본 사람이 그 베트남 가는 것도 라오스 가는 것도 무비자입니다. 그래서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저는 한 10년 후에는 서울에서 평양 거쳐서 단동 가는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도중 하차해서 온유관에서 냉면 먹고 그리고 저녁은 단동에서 해산물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북 그 교류 협력에 대해서 제가 그 느끼고 있는 것은 북한은 이미 개혁 개방을 시작을 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재가 있기 때문에 개방을 잘 못하죠. 근데 개혁은 사실은 김정일 시대부터 그 여러 가지 뭐 해왔습니다. 뭐 실패도 많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한하고의 교류 협력은 앞으로 시장화된 북한과의 교류 협력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모델을 좀 구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이 안 되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북한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돈 벌어야죠. 온유관 서울 지점, 온유관 부산 지점 만약 그렇게 열게 되면 뭐 맨날 한 11시부터 줄이 아주 길게 경찰이 동원 되는 정도로 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자기가 있는 명물들
뭐 넘막국수도 팔고 여러 가지 뭐 깻잎도 팔고 그렇게 해서 남측에서 돈 좀 벌고 자기가 남측에서 돈 벌기 위해서는 남한 기업도 북한에서 돈 벌 수 있게끔 해야죠. 서로가 윈윈 관계가 되도록 제도 그리고 자기들 사상을 개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남측에도 새로운 그 윈윈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남북 경협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뭐 유도하는 것이었다면은 지금 우리 그 측에서 그 남측에서 하는 목표는 북한의 시장의 질을 높이는 그 고도의 성장 고도의 그 자본주의 그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북한 사람들이 하게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가서 돈도 벌고 시장 경제가 어떤 것인가, 특히 질 높은 시장 경제, 중국의 그리고 러시아의 레벨의 시장 경제가 아니라 그 미국의, 일본의, 한국의 선진국의 시장 경제 레벨에 북한이 어떻게 그 따라올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남북 경협을 통해서 북한을 새로운 단계에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길어졌지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무라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핵심은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경제 분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북한 경제를 한 20년 넘게 통일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고, 미무라 선생하고도 20년 가까운 교류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북한은 미무라 선생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장화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일반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국영 경제 역시 시장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성, 그다음에 생산력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적인 지향성은 점점 더 강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방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북한의 시장화는 앞으로 더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우리가 앞으로 북한하고 협력할 때는 시장화된, 시장이 중심이 되는 북한 경제, 그다음에 북한 기업들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원, 뭐 협력하는 걸 떠나서 미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시장을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것인지가 앞으로는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그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 분 토론을 들을 텐데요. 토론을 듣는 과정에서 프로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 제시가 필요하시면은 나눠주신 유인물 뒤편에 예유 공간되는 종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간단하게 적어서 주시면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자께서는 가능하면 5분 정도 시간을 써서 핵심적인 이야기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원 박사님. 예, 먼저 이렇게 제주 포럼이 매번 이 남북 교류라고 하는 주제로 시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주도, 그 다음에 남북교류지원협회, 또 이 모임 이런 교류 주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게 그 숨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두 분 말씀, 특히 이제 미무라 박사님 말씀드리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가장 최근에 북한을 다녀오신 분이
좀 유명하신 분 중에 법륜 스님이 5월 초에 다녀오셨거든요. 근데 스님 말씀이 이제 그들은 이제 와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옛날에 북한에 가보면 우중충한 겨울 느낌이었다. 이번에 가보니까 말끔하게 좀 정리가 돼 있더라. 깔끔하게. 그리고 옛날에는 어두운 겨울에 회색빛이었다면 지금은 봄에 싹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알코올성 치매여가지고 제 키에다가 차 키에다 뭘 중요한 파일을 갖고 다니는데 원산 갈마 국제관광지구 그 영상을 하나 입수를 했어요. 북한이 만드는 11분짜리인데 거짓말 아닙니다. 저 임강택 박사님 보셨으니까 같이 증인입니다. 그걸 보면서도 복잡했어요. 뭐냐면 원산 갈마가 4km입니다. 4km. 맹사심리 4km예요. 4km 길이에 어마어마한 공사가 호텔이 12개고요. 그중에 5개는 5성급 호텔입니다. 컨도미니엄 단지는 28개예요. 그다음에 민박 단지, 방갈로 단지, 그다음에 캠핑장, 거대한 신도시예요. 어마어마한. 근데 이걸 동시에 짓고 있어요. 한국은 이렇게 장사가 되면 호텔 짓고 하나씩 둘씩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동시에 다 줘놓고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미문화 선생과도 어젯밤에 새벽 2시까지 알코올이 좀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하수 종말 처리장은 어떻게 할 거면 쓰레기 처리장은 어떻게 할 거면 원산이 물이 차갑거든요. 플로리다는 1년 내내 수영하잖아요. 그럼 위도가 높잖아요. 그럼 딱 한 달 반 수영하려고 거대한 시설을?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변화하고 있어요. 저는 못 돌아간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죠. 이미 변화했고 시장체제로 돌아섰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동네 불량배라 그러면 좀 김정은 위원장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동네 불량배가 맨날 사람들 괴롭히다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나 앞으로 착하게 살겠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넌 자식아 안 돼. 앞으로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못 믿죠. 그러나 일로 와봐. 그래. 잘 생각했어. 같이 한번 잘해보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자죠. 또 동네 불량배가 맨날 사람들을 위협하다가 어느 날 치킨집을 차렸어요. 그러면 동네 불량배는 계속 사람들을 위협할 수 없죠. 근데 동네 사람 잘하고 싶죠. 근데 사람들은 넌 자식아 옛날에 사람들 괴롭혔잖아. 넌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북측에서 들려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전 문 대통령 이해해요. 하도 떠들어대니까 퍼주기라고 쌀 주는데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국민 의견 수렴한다고 이해합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애가 타서 굶고 있는데 그 쌀 준다고 창피하게 막 언론들하고 서로 얘기하고 상의하고 그런 다음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쌀 주면 인민군 먹지 않아? 싫어합니다. 싫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협상 때 과거에. 그랬더니 북한 측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민군대는 우리 자식입니다. 선생님은 쌀 들어오면 선생님이 먼저 먹습니까? 자식 먼저 먹입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바꿔야 돼요. 쌀 들어가면 끝나는 거지. 그걸 누가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민군 먹으면 인민군 먹던 옥수라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만 생각하는 거죠. 남북교류? 아까 우리 이승환 선배님, 저기 회장님 말씀 잘하시지만 그냥 민간에 맡기면 돼요. 이제 민간이 책임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민간하고 여건을 통소독 5분 만에 하라고 그래서 발표자들은 무지하게 시간 주더니 저희는 5분만 딱 주고 동서독은요 매년 75년부터 88년 장벽 보내주니까 매년 23억 달러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23억 달러 2조 5천억쯤 되죠? 그게 75년에도 2조 5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갔는데 단 한 번도 조건도 안 걸었어요. 어디다 쓰는지도 모니터링도 안 했어요. 결국 나중에 신뢰를 얻었잖아요. 이제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제 나누자. 정부 역할은 최소하고 그냥 믿자 민간을. 저쪽도 지금 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남북교류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원하는 게 지금 제안하는 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반도 평화센터 같은 이 ICC 같은 거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교류 협력을 하는 모든 지원, 그다음에 원스톱 지원 시스템부터 입주 사무소부터 시작해서 펀드까지 하는 거대한 한반도 평화센터를 만들어서 민간 교류에 자율적인 영역을 좀 만들어 주자. 5분 만에 하려니까 무슨 말인지 저도 하나도 모르겠네.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은 관광 자체는 지금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나 유럽의 관광객들이 다 북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돈을 뭉치로 주면 안 되니까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없다는 게 그동안의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이거를 제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 이 벌크 캐시라는 조항이 실제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나오는 것은 2013년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2017년에 뭔가 새롭게 벌크 캐시가 강화된 게 아니라 2013년께 그냥 이렇게 옮겨져 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대량 현금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핵 미사일 자극에 이용될 수 있는 벌크 캐시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초로 해서 지금 정부는 모든 교류를 사실상 불허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취지가 모든 결의를 막는 취지인가? 2013년에 있던 벌크 캐시 조항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2013년에 그 벌크 캐시 조항이 모든 교류를 막는 조항이었다면 다시 말해서 북한한테 현금을 주는 걸 막는 것이었다면 북한에서 나가는 수출품을 사실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현금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2013년에 그럼 사실상 유엔 안보리 결의는 사실상 최종판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북한의 수출품을 막는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2013년 이후에도 계속 석탄도 수산물도 이렇게 계속 넓혀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2013년도에 벌크 캐시 조항은 한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거냐면 2017년 23975에 보면 그 HS 코드로 북한이 외국에다 수출하는 물품들을 금지시켜 놓은 걸 쫙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과 수산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HS 코드 7번과 8번이 농수산물입니다. 그래서 7번과 8번이 안 되는데 6번은 HS 코드에서 빠져 있습니다. 6번이 뭐냐면 꽃입니다. 꽃은 뭐냐면 북한에서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백두산 야생화를 말려서 이렇게 팔 때 그 대금을 캐시로 줄 수 있는가?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면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지 품목이 아니니까. 근데 이것을 뭐냐면 우리 정부는 확대 해석해가지고 대북 제재에 해당돼 무조건 벌크 캐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면 문제가 있는 해석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니까 어떤 분은 원래 유엔 안보리 결의 취지가 북한한테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니까 금지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근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왜냐하면 법의 취지가 있지만 법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금지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건 금지 규범을 유치해서 가면 안 된다라는 근대 법의 기본입니다. 그게. 근데 이건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미국의 어떤 당국자의 심리를 미리 헤아려서 알아서 기는 이걸 이제 일본식으로는 쏜따꾸란 말이 있더라고요. 윗사람의 뜻을 알아서 받들어 모시는 이것의 반영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딱 5분 됐으니까. 그래서 제재에 예외가 있고 완화시킬 수 있고 제재의 종류가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나 미국 제재는 다. 그래서 미국 제재도나 유엔 안보리 제재가 다 일정한 예외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외 부분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교류 협력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제관계의 손탁구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이야기해 놓으려고
메모를 했다가 이야기 말씀 안 드리는 게 있는데요. 조한모 박사님이 아까 조금 정부의 입장하고 다른 몇 가지 본인의 견해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통일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예, 이해해서 가는 박종. 예, 저도 서울시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2박 3일간의 제주 포럼의 마지막 토론인 것 같은데요.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제주 포럼에서 늘 세션을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본부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된 지 1년 됐습니다. 사실은 민간에 있다가 공무원 된 지 1년 됐는데 1년 동안 한 게 별로 없어요. 한 게 별로 없고 중앙 정부는 지자체를 지방 정부라고 안 하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를 자꾸 관리 감독하고 통제하려고 하고요. 북쪽은 또 북쪽대로 지자체를 민간단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가 북에 가면 민간단체고 또 남쪽에서는 이제 관리 감독 통제받는 단체고 이래서 북쪽하고 협력 사업하는데 굉장한 애로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자체 교류의 모범이라고 하는 이제 제주도의 경험들이 많은 지자체들이 그 제주도 경험 사례를 가지고 사업도 발굴하고 그런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쪽의 사정도 있겠지만 민간 단체를 포함한 모든 대화가 단절돼 있어서 이게 대화가 단절되니까 관계도 끝나고 그러니까 남북한 모두가 지금 불행한 상황에 좀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환경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이나 미중 패권 다툼이 저희 교류 환경에 이렇게 좋은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 분권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지방 분권을 강조하셨고 분권형 대북 정책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저희 기대와 달리 지자체 교류가 좀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김현철 통일부 장관님이 취임사에서 분권형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김 장관님 보니까 어저께자로 과장급 공무원 54%를 전보시키고 뭐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면들 보면은 분권형 대북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할 거라는 믿음이 조금 생겨서 조금 상황을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조한모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자체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민간 단체를 통해서 지자체가 이렇게 사업을 해야 하더라고요. 지자체 직접 독자 법도 미비하고 본래 있었던 거를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교류협력법에서 지자체를 민간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이게 또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가 그럴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교류협력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부 일부 관계자들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저는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뭐 작년 10월에도 뭐 북쪽에 가보고 했지만 민간 단체를 의지하면서 지자체가 재정만 분담하는 형식은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 민간 단체, 중앙 정부, 지방 정부가 조금 아까 이성환 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방적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조금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쌀내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북쪽이 제가 만난 경험으로는 지자체장이 4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자체장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 단체만큼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도지사님 바뀌면 사업 안 될 텐데라는 우려를 굉장히 하고 있어서 한 2, 3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그 지방의 특색에 확실히 맞는 사업을 조금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쌀 얘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북쪽이 고난의 행군은 끝났지만 고단한 행군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쌀을 포함해서 식량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게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쪽 스스로가 만성적인 식량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농업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과 기술 교류 이런 것들도 지자체들이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충분하게 북쪽과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한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색내기 언론에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특히 이제 모도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기사를 써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색내기식 교류는 조금 지자체별로 정치인들이시라 그럴 수밖에 없지만 좀 자제하면서 북쪽의 입장도 좀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시스템하고 재정을 갖고 있는 지방 정부가 조금 나선다면 지금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잘 교류협력 사업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프로에서 질문지 준비하시고 있으면은 뒤에서 좀 받아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중 협력관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현재 교류협력법의 해석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간단체하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좀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통일부가 교류협력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 국회 제안을 한 게 방금 말씀하신 지자체도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서 북한하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좀 아직 그 미결된 부분이긴 한데 정부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정부 관계자는 아니지만은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저희들 한 10분 조금 더 넘게 남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북 교류를 민간 중심으로 할 경우에 북측은 민간이 아닌 사실상 정부 기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걸 민간 교류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해주셨고요. 동서독 통일에서 서독의 이제 경제 지원이 결국 동독의 붕괴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서 그렇지만은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시진핑 정권의 독재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북한도 개방하고 개혁을 통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힘이 강화될 때 중국처럼 또 다른 독재화의 길을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조만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거는 제가 예. 그러면은 이성환 회장님께서 그 토론하고 그다음에 이 질의까지 묶어서 한 2, 3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아직 다 못 되셨어요. 예, 그러면 뭐 북한에 민간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대남 사업 하는데 민간이 나오는 일이 저기 드물죠. 심지어는 북한의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기관이나 이런 데도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산림 협력을 하는데 북한의 민합이나 이런 대남 기관이 나오지 북한의 이 산림 협력과 관련된 우리나라 이 산림청 뭐 이런 데들이 잘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말단이 아니라 북한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이 뭐 한테 우리가 주눅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싸우려면 높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훨씬 더 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해 나가는데 우리한테 훨씬 더 장점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북한 쟤네는 민간도 아니야. 그래서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변화가 발생합니까? 그래서 저는 민간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통전부가 나온다고 겁먹을 이유 전혀 없고 통전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도 그렇고 뭐 저는 뭐 결코 그런 거에 주눅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종교가 갖고 있는 지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남쪽에서 종교인들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점점 북한의 대남 사업하는 단위에서도 종교계와 관련된 사람들의 지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를 위해서 그 별 불필요한 일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마 제가 뭐라고 해서 시간 좀 주시는 거 같네요. 그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쌀 주면 오래 보관하니까 빨리 먹게 보관 며칠 안 되는 거 밀가루로 주고 뭐 계란으로 주고 여러분이 북한 사람들이면 그런 수모 받으면서 받으시겠어요? 그냥 굶어 죽고 말지. 또 하나는 식량은 급해요. 지금 식량이 가지 않으면 6월, 7월 되면 감자를 캐먹게 되는데 감자가 연글지 않은 걸 캐먹게 돼요. 이미 2011년부터 식량순환의 악순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미무라 박사님 말씀대로 2016년까지는 조금 증가했어요. 노동 투입, 그다음에 비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데 그 이후로 다시 기상과 제재 때문에 악순환 사이클로 들어갔거든요. 보릿고개 지나서 지금 가도 쌀이 도정하고 뭐 배 하고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뭐 정상적이면 석 달 걸리고요. 아무리 빨라도 소스피드가 한 달 반 걸리거든요. 지금도 시간이 없어요.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저렇게 뭐 의견 수렴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지금 책임져야 돼요. 제가 보기엔 내가 한다. 내가 다 책임진다. 라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동독 붕괴는 소독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전체 구조적으로 붕괴된 거죠. 북한을 우리가 밀리터리 뭐 안보 레짐으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유지하는 건 100% 김정은 위원장 책임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들이 지금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싹이 막 돋고 있다. 근데 여기에 만일에 꽃샘추위 가서 얼어 죽죠? 그럼 그의 농사 망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올라오는 이 파릇파릇한 싹들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동네 깡패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저리 가. 그럼 얘는 계속 깡패되죠. 깡패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는 뭐냐면은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농담 삼아 깡통 거지 밥 비려 먹는 깡통 거지 있죠? 그 거지가 로또 10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깡통을 금으로 도금한대요. 우리 아직도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럼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지금 남북관계 말고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을 이끌고 가요? 우리가? 중국을 이끌고 가요? 남북관계도 못하면서 지금 강대국도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오로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남북관계거든요. 여기서 과감하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김현철 장관 우리 통일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만 이제 용감해지셔야 돼요. 용감해야 돼요. 그걸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을 내리시고 움직이고 본인이 책임지면 누가 거기다 돌을 던지겠어요. 좀 흥분했나요? 아까 정부 입장 아니랍니다. 저는. 잠깐만,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이 일종의 미국판 햇볕 정책을 폈는데 중국 결국은 독재 체제 강화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 중국은 지금 변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국의 모습을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중국이 예전에 70년대에 비해서 지금 얼마만큼 달라지고 많이 달라진 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로펌에 있는데 저희 로펌도 중국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데 처음에 한국 기업들이 가서 이렇게 할 때 뭐냐면 로펌이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공산당이 다 해버리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로펌들이 일정한 역할을 좀 해요. 중국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발전해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끝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된다. 지금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중국에 대한 시선, 중국이 독재 체제가 강화된 거 아니냐, 이건
조금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예, 그 미브라 선생 뭐한 1, 2분 정도 마무리 발언. 그 한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북한은 굉장히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북한을 대할 때 옛날 김정일 시대의 사고로 그냥 그대로 대응하면 안 될 것이고 지금 그 젊은 지도자가 하고자 하는 그 꿈을 제 꿈은 한마디로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북한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고 북한 주민들이 생활의 질을 제고하고 그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그분이 침대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측도 그건 좀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평화스럽고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그 반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평화포럼에서 마지막 시간을 민간 부분의 역할을 확대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라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90분 동안 활기 있게 진행된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팀이 잘 짜져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들이 녹아나는 주제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주어진 주제보다는 폭넓은 이야기들이 오갔던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그 결론들은 아마 각자 마음에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들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라든지 민간 부분의 역할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비해서 정부에서는 민간 부분을 파트너로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정책의 경직성이라든지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고 겸허하게 돌아다보면은 민간 부분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충분하게 어필하고 정부를 보완하면서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나 역량이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따라서 사실 우리가 말로 하기는 좋지만은 민간 부분의 역할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 그걸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역량을 갖췄는지 돌아보고 그걸 키워나가는 작업 역시 우리한테 맡겨진 과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오늘 이 자리가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90분 아니 8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호응해 주신 방청석 여러분들에게 먼저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요. 두 분의 발표자 그다음에 세 분의 토론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